좋아요, 구독.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M의 김영진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내년에 자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FOMC 이후에 또 주식시장 조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나라 계속해서 좀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에 자산 시장도 이렇게 힘든 모습 이어질까요? 네, 조금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회의 결과를 놓고 보면은 내년은 희망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도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 단순히 금방 해결될 거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지만 이런 모습이 계속 폭락을 이어가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점을 형성하는 타이밍을 FOMC 회의 미팅 때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짐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다라고 얘기하면 사실 욕먹죠. 지금 상황이 이런데 뭐 결과가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동의하실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안 좋은 상황이 어디까지인지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안 좋은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불안하고 짜증이 나는 것이지 이걸 언제까지 좀 버텨보자라는 식으로 결론이 난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좀 걱정보다는 언제 기회를 잡아야 되는가 이 타이밍을 잡는 기회로 또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그 투자자분들을 보면은요 이번 회의 결과 보고 시드머니를 빨리 마련해야겠다 내년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물렸을 테니까요. 네. 투자 자금이요. 그러니까 뭐 내년에 뭐 하려고 하면은 시드머니가 있어야 될 테니까요. 그리고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안 좋은 거 다 이제 뉴스에 나오죠. 네. 그리고 금리가 뭐 코픽스 금리가 어디까지 갔고 뭐 작년에 샀던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안 좋은 결과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내년까지 좀 더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안 좋은 상황 하에서 더 안 좋아질 것을 무서워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그게 언제까지 그리고 터닝 포인트가 언제인가 그것을 따져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FOMC 회의에서는 그러한 모습들이 어느 정도 가시화될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금 금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건 국채하고 연관이 되는 것이고 또 국채하고 금리하고 연관을 지어가지고 부동산 쪽도 연관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주식시장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제가 오늘은 이 전체적인 그 자산군에 대해서 모두 다 얘기를 하기엔 좀 시간이 복잡할 것이기 때문에 모자랄 것이기 때문에 국채부터 시작해가지고 금리 그리고 언제 우리가 자산군의 저점을 형성할 것인가 그런 걸 한번 좀 하는 데까지 해보고 네. 좀 모자란 부분은 뭐 다음 시간에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주식시장을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패드에서 내놓은 자료들을 보면은 기본에 우리가 2022년에 올랐었던 우리나라에서도 뭐 태조 이방원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사실 저는 그 단어 자체를 별로 선호하지가 않는데요. 태조 이방원이라는 그런 종목군 자체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주식시장에서 항상 그러한 단어들이 만들어져서 그런 종목군들이 나타난 이후에는 그 후유증이 굉장히 셌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정점을 만든 이후에는 또다시 그것이 하락했을 때 뭐 그걸 다시 저점 매수하자 이런 관점이 아니라 싹 잊고 다시 내년은 뭔가를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패드에서 나온 자료들을 놓고 보면은 우리가 쉽게 말씀드려서 제가 조선업종 같은 거를 예를 들면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선 가격하고 네. 또 이 shipping 코스트하고 그리고 건조 스케줄까지 다 모두 다 계산을 해봤을 때 내년에 GS CPI의 근본 데이터가 되는 그런 shipping 코스트 같은 관련 지표들이 좀 안 좋아진다라는 것이 이제 패드 자료에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년 전망을 할 때.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그런 업황 자체가 이제 정점을 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조선업종 자체는 지워버려야 되는 것이죠. 올해에 네. 많이 올랐고 그것이 만약에 어느 정도 떨어졌다 해서 저점 매수를 할 게 아니라 내년 시세는 내년에 다시 보면서 결정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 저는 이 금리하고 연관돼 가지고 또다시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난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가 보통 왕의 귀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태조 이방원도 왕은 왕인데 그 왕 말고
진짜 왕의 귀환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땐 보통 그걸 삼성전자를 뜻하잖아요. 삼성전자가 바닥을 치고 다시 상승한다 이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안 좋았었던 이 IT 업종이나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종목들이 먼저 돌아설 수가 있는 상황이고 많이 내렸기 때문에 사실 추가적으로 안 좋아지는 것보다는 더 좋아질 가능성을 내년에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전체적인 흐름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이번에 패드 미팅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걸 중심으로 자산군에 대해서 접근 방법, 특히 내년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좀 따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악재가 좀 다량으로 있는 시장 상황 속에서 움츠러들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터닝 포인트를 찾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FOMC 회의 결과가 좀 다소 매파적인 것은 맞지만 이미 금리는 상당폭 상승을 했고 곡점이 좀 꺾이는 모습 나타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악재는 시장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봐야 될 거고 그 앞서 말씀을 해주셨던 터닝 포인트, 반전 포인트를 또 찾아야 될 텐데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한번 반전 포인트를 따질 때 보면은 금리가 언제 꺾일까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 인플레이션 지표는 과연 어떻게 예상이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패드 미팅에서 나왔었던 자료 이걸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다른 뭐 고용 문제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GDP도 있고 그런 자료들이 있지만 그거 다 건너뛰고 이 PC 인플레이션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번 보신다면은 우리가 이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점선으로 나와 있는 게 9월 미팅 때 예상치고 이 막대기로 나와 있는 게 이번 회의 12월 달에 전망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표에서 보시면은 2022년도 많이 올라간 상태고 그리고 내년을 전망할 때 이쪽에 3% 아래쪽에 있었던 내년 PC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쭉 올라와서 지금 3.7까지도 막대기가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고 봤을 때 2024년을 놓고 보자라는 것이죠. 큰 변화가 나타나기보다는 약간씩 한 단계씩 정도 옆으로 간 상태입니다. 결국 그렇게 따진다면 인플레이션 수치는 내년에 가장 안 좋은 영향이 피크치를 친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자체는 지금 피크를 친 상태지만 전체적으로 평균치를 놓고 봤을 때 안 좋은 그 영향이 언제까지 미칠 것인가를 따져보면은 내년도가 피크다 이거죠.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시면은 그러한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이런 금리 자체도 어디가 정점인가를 놓고 보면은 2023년 이쪽에 정점을 친 다음에 2024년에는 오히려 이쪽보다 금리가 낮아지는 것이죠. 2023년보다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내년 중에 금리 정점이 나타나는 건 뭐 거의 확실한 사실이고 이 피벗이 언제냐 자꾸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내년에 언제일지를 가늠하기는 좀 힘들지만 그것이 2024년에는 2023년보다 금리가 낮아지는 현상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은 과연 어떠한 상황에서 그걸 찾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놓고 보면 현재 시장 상황에서 뭘 반영하고 있는가를 좀 따져봐야 되겠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가 보통 흔히 보는 CME 페도치 툴을 놓고 봤을 때 항상 제가 5월 회의에서 정점을 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번에 어떻게 변화가 나타났는가 보면은 별로 큰 변화가 안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의의 결과 이런 내년도 전망을 놓고 봤을 때는 PC 인플레이션도 높아지고 금리 전망도 약간 좀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내년 5월에 정점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기대치가 그대로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예전에는 500에서 525bp의 기준금리가 가장 높은 확률을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이쪽 아래쪽에 보라색입니다. 이제 보라색 부피가 좀 줄어들면서 이 470에서 500짜리가 오히려 지금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5월 회의 기준을 놓고 보면은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기준금리가 425에서 450인 거가 맞죠? 근데 저도 헷갈릴 정도입니다. 425에서 450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 2단계 정도밖에 올라갈 것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금리 정점을 한번 계산할 때 찾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5월에 2단계 높은 금리, 50bp가 더 올라가는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때 정점을 친다면 언제 이 피벗이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페도치 툴을 놓고 계속 쳐다보면은 이 가을만 가더라도 금리가 점점 한두 단계가 낮은 그런 확률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우리가 보통 금리 낮아지는 것이
내년에 없을 것이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내년 경기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그게 후반부 9월 이후 뭐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과연 이 시장의 반영은 언제 될까를 한번 또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모든 전망이 좀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전망 속에서 구체적으로 따져보면은 악재가 시장을 어디까지 억누를 수 있고 우리가 언제까지 고통을 받을 수 있는지는 한계가 보인다라는 것이죠. 5월에 기준금리 정점을 친다라고 한다면 금리의 악영향이 미치는 것은 훨씬 그 이전에 정점을 치게 된다라는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일단은 내년 중에 금리가 또 정점이 될 것이고 내후년 24년에는 또 금리가 낮아지는 현상이 또 당연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앞서서 2023년에 또 희망의 키워드로 좀 바라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것도 그 때문일까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국채 지금 전체 시장이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고 금리가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고 그럼 국채는 얼마나 빠르게 움직인가 이렇게 놓고 보면 과거에 이전에 금리 인하가 나타났었던 그 시절에 실제 국채가 언제부터 빠졌는가를 비교하는 표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푸른색 선이 기준금리란 말입니다. 그리고 붉은색 선이 10년짜리 미국의 국채 선물입니다. 근데 놓고 보면은 실제로 정점을 형성한 거는 기준금리가 마지막으로 올라가기 전에 벌써 정점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준금리가 낮아졌었던 2019년 7월보다 무려 10개월 이전에 하락을 시작한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내년 9월 정도라고 치면은 그 10개월 이전이라고 한다면 지금입니다. 그럼 만약에 늦어서 2024년이다 이렇게 놓고 봐서 그로부터 10개월을 또 앞당긴다라고 한다면 내년 1분기가 되겠죠. 그렇게 놓고 보면은 국채 시장이 정점을 치고 금리가 정점을 치고 하락을 한다는 뜻은 결국 국채 가격이 빠르게 상승한다는 것이죠. 그게 이미 10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국채 시장이 한 템포 빠르게 먼저 움직였고 그 폭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국채 투자에 있어서는 약간 한 템포 늦은 게 사실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올라온 폭이 한 20% 정도 되거든요. 30년물 기준으로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금리가 한 1%가 더 낮아진다 하더라도 지금 절반 시세가 온 겁니다. 그래서 국채 시장이 이렇게 빠르게 반영이 됐다라는 것은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국채 시장에서는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의 접근 방법은 이 국채 쪽으로 가야 되는 건 확실하지만 조정을 보일 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그 상황이고 딱 중간 정도에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에 갈 수 있는 폭이 한 20% 정도 시세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20%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보다 좀 조정을 보여서 나머지 시세를 좀 수익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국채 쪽에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와 연관돼서 부동산을 말씀을 드리고 국채 투자 세부적인 방법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좀 시간이 부족하니까 남은 것들은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